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 류마일내과 의원의 김일입니다. 오늘은 항체가 정상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게 될까요? 요즘은 건강검진에서도 류마티스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입니다라고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으세요. 피 검사 결과에서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치료했는데 계속 아파요.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진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피 검사만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피 검사만으로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하기에 충분할까요? 몇 가지 증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를 보면은 40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2달 전부터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프고 붓는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손을 쥐기가 힘들고 2시간, 3시간이 지나야 겨우 호전된다고 하십니다. 진찰을 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의 관절 마디를 눌러보면 많이 아파하는 통증을 느끼고 관절이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요. 흔히 이제 자가 면역 항체로 알려진 여러 검사들이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항액 항체 같은 항체들이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염증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 ESR과 CRP는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손과 발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이 환자의 이제 손 사진을 저 한번 보면요. 이런 손가락 마디들이 굉장히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관절 부위는 부어 있는데 관절 부위 이외에 다른 곳은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관절 부위를 관절 초음파로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 관절 주변에 검은색으로 관절액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빨긋빨긋하게 염증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 환자분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분류 기준 한번 적용을 해 보면요. 검사에서는 류마티스 상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수는 없지만 침범된 관절 부위와 관절 숫자,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나오는 점, 증상 기간이 비교적 길었다는 점들을 총합해 보면 총점 6점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항체가 나오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저희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가 나오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말하는데요. 전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염의 증상이나 약에 대한 치료 반응, 병의 전반적인 결과가 항체가 나오는 환자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건 여러 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불량한 예후 인자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불량 예후 인자를 몇 가지를 더 보면 지속적으로 활동성인 관절염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여러 가지 류마티스 약을 사용했는데 치료가 안 됐다든지 처음부터 골미란이라고 부르는 관절 파괴 소견이 보일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2010년도에 개정된 미국과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된 진단 분류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사용하면서 혈청 음성 관절염의 진단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 연구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점점 줄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오히려 혈청 음성 관절염이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항체가 이렇게 줄고 혈청 음성은 늘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설인데요. 항체 양성률의 감소는 금연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흡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혈청 음성은 오히려 비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아직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청 음성 관절염의 특징은 항체가 양성인 환자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양호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데요. 급성 염증 물질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ESR, CRP도 낮고 전반적인 질병의 활성도가 낮아요. 그리고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관절 운동 장애도 적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관절 파괴 소견,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관절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절 파괴 소견도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활성도와 더디게 진행되는 방사선적 진행은 3년 뒤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고된 연구에서는 진단했을 당시에 이미 항체가 양성인 환자분에 비해서 활성도가 더 낮다고 하고요. 1년 뒤에도 질병이 안정된 상태, 이걸 관해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런 관해 상태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질병의 관해돼서 치료를 중지한다 해도 항체 양성인 환자분에 비해서 재발률도 낮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 증상 말고도 이제 류마티스가 다른 질환도 생기는데요. 특히 간질성 폐렴처럼 관절 외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혈청 음성에서는 이런 관절 외 증상도 낮고요. 주요 동반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동맥경화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두 환자분이 서로 이제 유전적, 환경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분을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감별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척추 관절병증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9,000명 정도의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를 저희가 쭉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약 500명 정도가 나중에 척추 관절병증으로 새롭게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5년간의 추적 검사를 쭉 늘려보면 전체 누적 유병률은 약 8%니까 적은 환자 수는 아닙니다. 특히 남자 환자분이거나 연령이 젊은 환자분들이 추후에 재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혹시 척추 관절병증이 아닐까 세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령의 환자분에서는요, 류마티스성 다발근통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별 진단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관절에 대한 조직 검사라든지 관절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혈청 음성 환자분들은 항체가 양성인 환자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항체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지연이 되고 오히려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이제 의뢰가 늦게 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이제 놓쳐서 오히려 이제 증상 개선이 더 잘 안 되고 관절 변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을 조금 하나 볼까요? 예. 먼저 허비아 저리 갓나님, 예, 선생님, 류마티스가 혹시 유전인가요? 아, 예, 100%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내가 류마티스가 있으면 자녀분, 혹시 손자분들이 류마티스가 생길 건지. 그래서 제가 100% 유전되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이제 발견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대대로 내려가는 형태는 아닌데 류마티스 질환이 가족분들 중에 없는 분보다 있는 분들이 한 2-3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고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유사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또 하나 질문을 볼까요? 레고 코리이아 헤리아님, 동네 병원에서 진단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만 진단 가능합니까? 예, 꼭 대학병원을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앞서 혈청음성 관절염을 진단할 때 말씀드렸듯이 검사에서 이게 딱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청의 양성,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자가 면역 항체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항체가 나오니까 또 관절도 아프고 관절에 염증 소견이 보이고 그러면 더 쉽게 이제 진단도 되고 환자분들도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혈청 음성의 경우는 이제 항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의 이제 관절 증상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보시면
뭐 굳이 뭐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밑에 하나 나날이 좋은 날님 거 볼까요? 예. 류마티스 내과에서 피 검사한 후에 아마 항액 항체, 항CCP 항체 많은 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정상인데 HLA B51 유전자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증상은 옆구리가 아프고 손마디, 손목, 손 통증, 손가락 뻣뻣함, 발목 통증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는지 왜 그런가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먼저 이제 HLA-B51 유전자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유전자도 이제 류마티스 질환 때 나오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B51과 연관성이 높은 류마티스 질환은 베체트 병이 있습니다. 베체트 병이 이제 관절 증상이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된 증상은 이게 혈관염 계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궤양이 자주 생깁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입궤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입궤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기궤양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성기궤양은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입궤양과 성기궤양이 있으면은 베체트병을 이제 많이 의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 질환이 올 수 있어요. 피부가 이제 빨갛게 보이거나 여러 독특한 피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안과 질환이 생깁니다. 포도망점과 같은 특이한 이제 안과 질환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과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과 선생님 보시고 "류마티스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밖에 이제 피부 반응 검사 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물론 생길 수가 있는데 베체트병 때 생기는 관절염은 주로 이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이런 인제 아래 다리 쪽 관절이 잘 생기고요. 양쪽 무릎, 양쪽 발목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른쪽 발목, 왼쪽 무릎 이런 식으로 비대칭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B51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베체트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손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들은 과연 베체트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그 선생님들과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상담을 해 보셔야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번 슬라이드로 갈까요? 이제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번 환자분은 이제 70세 여자 환자분이시니까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빨리 시작된 경우입니다. 증상은 이제 어깨라든지 엉덩이에 통증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열이 난다는 느낌, 그리고 욱신욱신 쑤시는 근육통이 있다고 오셨어요. 역시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한 서너 시간 이상 지속되고요. 어깨 관절을 봤을 때 관절 부위를 누르면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도 않고 붓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팔을 들어 올릴 때 특히 더 힘드셨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없는지 체크해 봤더니 특별히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소견은 없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봤더니 역시 자가 면역 항체인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항액 항체들은 모두 정상이고요. HLA-B27 유전자란 건 뭐냐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척추 관절병증 때 잘 나오는 유전자입니다. 역시 유전자는 정상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염증 수치로 알려진 ESR과 CRP는 상승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육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근육 효소 수치는 정상입니다. 엑스레이랑 관절 초음파를 볼까요?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이 정상인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 사진은 이제 어깨의 관절 초음파인데요. 이렇게 하얀 선으로 보이는 거는 어깨 뼈고요. 어깨는 두 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근육층 사이에 검은색의 액체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근육을 움직여주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환자의 진단은 뭘까요? 류마티스 항체도 안 나왔고요. 관절 초음파를 봤는데 관절염이 아니네요. 어깨 근육에 염증이 있으니까 정형외과로 가야 되나요? 염증 수치는 그럼 왜 올라갔죠? 보니까 열감도 있고 근육통도 있으니까 감기가 같이 그냥 우연히 있었을까요? 아닌데 조주강직이 있는데 그럼 아까 봤던 케이스 류마티스 항체가 정상이라고 했던
혈청음성 관절염은 아닐까요? 한번 진단 분류 기준을 맞춰보겠습니다. 침범된 관절 부위랑 관절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앞선 환자하고 달리 주로 큰 관절을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낮습니다. 1점 부여되고요. 자가 면역 항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염증 수치는 올라가 있어서 점수를 받지만 증상 지속 시간이 한 달 미만으로 비교적 짧아서 전체 숫자를 총점을 해보면 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요. 무슨 질환일까요? 이 환자는 류마티스성 다발 근통 환자입니다. 류마티스성 다발 근통은 주로 목이나 어깨,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요. 뻣뻣한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원인은 이제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 환경적인,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률이 더 증가되는데요. 50세 미만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발병률이 더 두세 배 높고요. 지역에 따라서 발생률이 차이가 좀 나는데 아시아보다는 유럽 지역에 좀 더 발병률이 높고 유럽에서도 남유럽보다는 북유럽 인구가 더 많습니다. 미국은 한 중간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한국에서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만 명당 2명이니까 꽤 낮은 케이스입니다. 서양과 비교했을 때 전신적인 증상이라든지 말초 관절염은 적고요. 골반 부위의 침범은 서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동맥염이 잘 동반이 되는데요. 동맥염 동반은 서양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짙은 색은 발병률이 높은 지역을 표시한 거고요. 색깔이 옅은 거는 발병률이 낮은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북유럽 지역은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남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아시아도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역시 유전적인 원인이 관여합니다. HLA-DR4라는 아마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관여되는 유전자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가 이제 관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상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갑자기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관절 통증에 뭔가 열이 생기고 피로하다고 하시고 권태감이 막 동반되기 때문에 이거 뭔가 감염이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증상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외선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자외선의 과다 노출로 인해서 이 동맥의 혈관이나 관절이 손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후에 재활성화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독감 접종하고 나서 또는 이제 코로나 접종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발근통하고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빠르게 자연적으로 소실이 됩니다. 이 이유는 구조적인 만성 염증 질환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유사한 면역 반응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반응은 주로 이제 대관절이라고 부르는 어깨랑 고관절에 생기는데요. 이쪽에 관절염과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액막염을 생기는데 여기에 여러 면역 세포들이 침착하고요. 혈관에 증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들이 생겨서 혈관이 증식되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근육에도 여러 면역 물질들이 침착하는데요. 이러면서 근육 주변에 여러 가지 혈관 생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일으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약간 인터로킨 6라고 하는 면역 전달 물질이 관여하고요. 이 물질은 이제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이 재발이 될 때 이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되어 있으면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제 면역 세포가 더 자세하게 분화되면서 급성 염증 물질이라고 부르는 CRP가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열이 나고 체중이 막 빠지기도 하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와는 달리 특정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대사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막 체중이 감소하거나 공복 혈당이 떨어지면은 이게 동맥염이 같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면역 세포에서 분비된 특정 면역 물질이 관절염과 관절 주변의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면역 물질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전신 염증 반응인 열과 체중 감소가 생기고 혈관에서 분비된 특정 물질로 인해서 어깨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아팠던 게 아니고 전에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교적 급성으로 시작하고요. 증상이 생기는 부위는 그림에서 보듯이 목 부위, 어깨, 팔 부위 증상이 생기고요.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에도 증상이 생깁니다. 주로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조저강직이 나타나는데 침대에서 몸을 돌리기 힘들어하거나 일어나기 힘들어하시고요. 옷 갈아입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이제 수일에서 수준에 굉장히 급격히 진행하고요. 가끔은 이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피로감 좀 호소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 통증,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다른 류마티스 증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특별한 피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달리 자가 면역 항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진단을 받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진단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진단이 된 이후에도 이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좀 길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또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맥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다발근통 얘기하는데 왜 자꾸 동맥염을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발근통하고 동맥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두 질환은 이제 발병 원인이나 과정이 비슷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발근통 환자분 중에 약 15%는 동맥염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동맥염을 의심해야 되냐면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두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턱이 아프다든지 시력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의심해야 되고요. 전신 증상으로 원인이 없는 열이 지속되고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이 되면 동맥염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동맥염은 다발근통하고 동시에 생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치료로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는데 스테로이드를 이제 줄이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동맥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발근통에서는 약 15%에서 생기고요. 동맥염의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부직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동맥염이 발견됩니다. 반대로 이제 동맥염이 주로 있는 환자분들은 다발근통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한 50% 정도에서는 다발근통 증상이 생기고요. 동맥염 증상이 재발될 때도 이런 다발근통 증상이 잘 생깁니다. 예. 질문을 하나 볼까요? 예. 안님,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감염 경로가 뭔가요? 현재 이제 17살 아주 젊은 분이고요. 발목의 연부 조직과 힘줄, 무릎, 슬개골 앞쪽 부분 등등 염증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발병합니다. 검사를 해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감염 경로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이제 그 발병 과정을 이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균이 관련됐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발병 과정에 감염이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주된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인 원인이 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유전적 변이를 타고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족분들 중에 유전적 관계로 인해서 그 가족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 동반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여러 바이러스 같은 감염이 포함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치주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흡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영향을 많이 줍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비교적 굉장히 어리고 물론 이제 발목에 이제 힘줄 부위 뭐 이런 부위에 통증과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가장 먼저 그래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7 살이면 아직도 이제 많이 성장하는 나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활동력이 높은 나이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먼저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쪽에서 이제 충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지속이 된다면은 류마티스 검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쭈 님이 말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포도막염과 구내염, 관절염, 피부 가려움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베치트병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심한 상태일까요?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베체트병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통해 베체트병이라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베체트병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HLA-B51이라는 유전자 검사가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 유전자 검사로 진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환자분처럼 이제 포도막염이 있거나 반복적인 구내염이 있거나 환자분은 증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성기 그 궤양이 있다든지 그 피부 가려움증은 사실 이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피부 발진이나 독특한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도 물론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포도막염이 생기면서 구내염이 생긴다면은 베체트병 같은 류마티스 질환을 한 번쯤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 죄송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베체트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산정특례 같은 제도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베체트병은 아마 이제 특례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진료비를 좀 더 나라에서 특례로 보조를 해 주고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피 검사를 하는데 베체트병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포도막염이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상만 보고 바로 베체트라고 진단하지는 않고 베체트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를 아마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좀 진행을 해 볼까요? 예. 그럼 류마티스 다발 근통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역시 진단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있으셔야 돼요. 50세 이상의 나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이어야 되고 양쪽 어깨 통증이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어깨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피 검사에서 CRP나 ESR 같은 염증 물질이 상승돼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조조강직이 45분 이상으로 꽤 길어야 되고요.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운동 범위가 감소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항체는 나오면 안 되고요. 또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관절의 염증과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견이 되면 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진단의 민감도와 정확도인 특이도가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어깨 증상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특이도가 80%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감별 진단을 사용하기에는 특이도가 좀 더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적용을 하면 좀 더 진단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근통의 진단은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발통에 해당되는 특별한 증상이나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특이적인 피 검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질환이 익숙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질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양쪽 어깨 통증과 엉덩이 통증이 있어야 되고요. 50세 이상의 보통 고령에서 생긴다는 점, 전신적인 염증이 있으면서 피 검사에서 염증 물질인 ESR과 CRP가 상승되고요. 특히 치료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원인이 없이 2주 이상 어깨나 엉덩이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피 검사에서는 특별한 항체는 나오지 않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나 간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특이 소견은 아닙니다. 어깨나 허벅지 근육을 누르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손목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손목 관절이 생기면 굉장히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손목 관절을 침범한 분들은 진단할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통이 있는지 항상 환자분께 물어보셔야 돼요. 두통이 있다면 동맥염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동맥염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이제 증상과 검사가 없기 때문에 영상 검사가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로 찍지만 보통 MRI, 특히 초음파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PET-CT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검사를 시행할지는 각각 이제 어떤 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 접근성과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제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적 숙련된 진료 의사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는 관절뿐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염증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서요. 관절염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점액낭염이나 인대의 염증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고관절의 염증뿐 아니라 주변의 염증도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어깨 이제 관절 사이의 염증인 점액낭염도 관찰할 수 있고 인대의 염증인 건초염도 관찰이 되고요. 어깨 관절염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 쪽의 고관절염도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의 염증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MRI도 이용되는데 MRI는 이제 숙련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검사자 간의 차이가 적고요. 좀 더 특이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MRI에서 관찰되는 부위는 그 골반의 옆쪽 부위, 대전자 부위, 그리고 고관절 깊숙한 비구 부위, 그 골반 앞쪽 부위인 치골 결합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좀 땅에 그 의자에 닿는 딱딱한 뼈 부위 있거든요. 고기를 좌골결절이라 그러는데 그쪽 부위에 병변이 잘 나타납니다. PET-CT 같은 경우는 전신 스캔 검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범된 관절과 관절 주변부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처음 진단 때 사용하진 건 아니고요.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치료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동맥염 같은 게 같이 동반된 게 아닌지 다른 질환은 아닐지 특히 악성 종양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흉쇄관절이라는 가슴 부위, 어깨라든지 골반 지역, 그리고 척추 쪽에 침범하게 되는데요. 침범된 숫자라든지 부위에 따라서 진단 민감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척추를 침범한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PET-CT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어깨 부위, 그리고 흉쇄관절이라고 부르는 가슴 부위, 그리고 골반 부위에 이제 침착된 것을 볼 수 있고 옆 사진에서 보이는 척추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은 굉장히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밖에 엑스레이도 이용되는데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특징적인 건 없고요. 다른 질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망가지는데 가발근통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관절이 망가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구분점이 되고요. 연골석회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고령에서 발생하는 주로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된 질환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골에 석회질이 껴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특별히 확진에 도움되는 검사는 없는데 급성 염증 물질인 ESR과 CRP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고요. 그 밖에 빈혈이나 혈소판, 백혈구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청 음성, 항체가 안 나오는 관절염이죠. 초기 증상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목 관절을 침범하면은 굉장히 그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별 진단에 특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구분점을 찾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을 주로 침범하는데
또한 이제 류마티스 인자 항시시 피항체 양성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분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은 두 질환 다 모두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구분하기 어려운 질환이 류마티스로 인한 다발 근염입니다. 다발 근통처럼 어깨나 허벅지 같은 근위부 근육을 침범하기 때문에 모진되기 쉬운데요. 차이점은 다발 근통은 통증이 있는데 다발 근염은 근력이 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근육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근육 세포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근육 효소 수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구분이 어느 정도 되고요. 다발 근염의 경우는 관절 증상 외에도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폐 침범 같은 다른 기관 장기 침범이 있기 때문에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섬유근통의 경우는 다발근통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통 생기고요. 염증 물질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악성 종양에서 동반된 부종양 증후군이 다발근통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치료했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반응을 했는데 약을 줄였더니 즉각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반드시 악성 종양에 의한 부종양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발근통과 어울리지 않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주로 나타나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을 고려한 암 검진을 반드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좀 제목이 긴데요. 부종이 동반된 관해성 혈청 음성 대칭성 관절염이라고요. 영어 약어로는 RS3P2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역시 고령에서 발생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을 침범하고요. 심한 부종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다발근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일반적인 척추 증상, 퇴행성 질환인 골관절염, 갑상선 질환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정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 다발근통증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제를 쓰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치료의 주축인데요. 용량은 이제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재발될 위험성이 높은지,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높을지를 따져서 정하게 되고요. 증상은 개선이 되는데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빨리빨리 줄이게 되면 재발하기 때문에 천천히 감량하셔야 되고요. 초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감량 후에 즉각적으로 재발하면 악성 종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수년간의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한 30% 정도 환자만이 스테로이드 중단 후에 2년 동안 증상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약 70% 이상, 2년 이상은 50%, 5년이 넘어도 사용되는 경우가 25%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에 비해서 주사가 치료 효과라든지 누적 스테로이드 용량이 적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권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잘 줄이기 어려운 경우 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를 이제 싫어하시니까 들여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해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 요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며 용량은 이제 저용량을 보통 쓰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용을 권장이 되고 또 스테로이드 사용 후 재발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권장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 억제제인 아자치오프린이 사용될 수 있고 생물학적 치료제 중에서는 인터루킨 6 기량제가 잘 사용되는데 이제 TNF 알파 억제제는 이 질환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용량이 있을까? 매일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이 5mg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10mg 이상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권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되고요.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혈관 질환이나 악성 조항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같이 동반됐는지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기 때문에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잘 생길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가 높고요. 안과 질환인 녹내장과 백내장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합병증 여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바꿔 갈까요? 허비아 님이 물어보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예, 스트레스랑 혹시 류마티즘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을 들었어서 궁금합니다. 예.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류마티스 발병이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 잘 조절됐던 류마티스 환자분들도 갑작스럽게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진료실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스트레스는 인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글쎄요. 보통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을 가진다든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제 약으로 이제 그걸 조절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엔젤 님을 질문을 주셨어요. "스테로이드가 왜 골다공증을 생기게 하나요?" 이 스테로이드는 인제 뼈를 만드는 그 형성 과정 중에서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뼈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져서요. 특히 장기간에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되는 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인제 드시는 게 좋고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특정 골다공증 약은 사실 이제 보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적절히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볼까요? 예 이제 마지막 증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례는 이제 72세 고령의 남자분이세요. 갑자기 시작된 양쪽 손가락의 통증과 손등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고요. 부종이 있어서 손가락을 구부르기 어려워하셨어요. 아침에 증상이 되게 심했고 진통제를 먹어 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할 때 보니까 손등이 굉장히 심한 부종이 있었는데 함요 부종이라는 소견이 있거든요. 함요 부종은 뭐냐면은 부은 부위를 이제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뗐을 때 그 부음 눌렸던 부위가 금방 회복되지 않고 수초간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 검사에서는 앞선 증례와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항체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염증 물질은 굉장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손등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눌린 자국이 오래 유지되는 함요 부종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손을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는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절 부위를 이제 관절 초음파를 시행해서 보면요. 관절 안에 관절에게 차 있는 관절염 소견과 안쪽에 염증 소견이 발견되는고요. 관절 부위 이외에도 이렇게 하얀 줄처럼 지나가는 게 관절을 움직여주는 인대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요 인대 주변에도 검은색의 물이 차 있고 염증이 차 있는 번활막염 소견이 보입니다. 이 환자분은 부종이 동반된 관해성 혈청 음성 대칭성 관절염 환자분이세요. 영어 약어로는 RS3PE 환자분입니다. 이 질환은 1980년에 처음 기술되기 시작했는데 부종이 동반된 주로 작은 관절을 침범하고 급성으로 발병하며 대칭성을 이루는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자가 면역 질환은 주로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면역의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항체도 생기고 자가 반응을 보이는 그 항체가 그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자가 염증 질환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이제 선천 면역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RS3P는 다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도 갖고 있지만 자가 염증 질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등 작은 관절을 대칭적으로 침범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항체가 나오지 않고요. 심한 부종이 동반되고 스테로이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인에서 발생하는 혈청 음성 관절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경과를 보이는 그런 그룹으로 따로 보기도 했었고요. 앞에서 보셨던 다발근통과 비슷한 증상 질환으로 보고 그중에서 좀 더 양호한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인 질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발병률이 높고요. 일본에서 보고된 발병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령에서 보통 생기는데 주로 호발되는 연령은 보통 70대입니다. 주로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역시 유전적으로 여러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발병 기전은 이제 혈관에서 나오는 여러 면역 물질로 인해서 혈관 생성이 증가되고 여기에 투과력이 증가되면서 관절염과 혈관이 많이 생성되는 과형성 부종이 생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역시 유전적인 면과 감염이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여러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악성종양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종양 동반 빈도는 15에서 20% 정도니까 적지 않고요. 대부분 고형암으로써 방광암과 유방암 등과 잘 동반됩니다. 암 발생하기 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암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특정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 유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급성으로 생기고요. 손과 발을 침범하는데 대칭적으로 침범하며 부종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을 침범하고 한쪽만 침범한 경우는 이 질환보다는 신경학적 문제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병번은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건활막염이라고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인대의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주로 인대를 당겨주는 신전 근육을 침범해서 손등과 발등에 부종이 생깁니다. 거기에 통증이 같이 생기고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이 잘 안 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이상 감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관절이 굉장히 부어 있고 눌린 부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함요 부종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소견은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이런 증상 외에도 무력감이나 열이 생길 수 있고요. 식욕이 없어지거나 체중 감소가 생기면 악성종양과 동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폐나 심장을 침범하거나 피부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양쪽 손발에 부종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침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성 발병의 다발성 관절염 형태로 나오고 젊은 연령에서는 드물고 주로 50세 이상에서 생기고 류마티스 인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급성 염증 물질인 ESR과 CRP가 상승되어 있고요. 관절 초음파에서 관절염 소견과 인대 염증인 건활막염, 부종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앞서 보셨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근통, 척추관절염과 구분하셔야 되고요. 연령대에 적합한 악성종양을 검진하셔야 됩니다. 다발근통과의 차이점은 다발근통이 주로 큰 관절을 침범하는 데 비해 이 질환은 작은 관절을 침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역시 스테로이드고요. 다발근통보다는 스테로이드 용량이 비교적 낮고 사용 기간도 짧습니다. 따라서 누적 용량도 적고 악성종양이 동반된 경우는 종양 치료가 잘 돼야 보통 호전되고요. 이외에도 진통 소염제나 이뇨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양호한 걸로 되어 있고 치료 반응은 하루나 이틀 내에 보통 많이 좋아지고요. 악성종양이 동반된 경우는 보다 높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가 필요하고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악성종양이 동반된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남성이나 급성 염증 물질이 높은 경우는 이제 치료 반응이 낮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관해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낮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류마티스 진단을 진단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한 자가면역 항체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항체 진단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혈청 음성 관절염이나 다발근통, RS3P 같은 많은 류마티스 질환들이 항체 양성 여부 관련 없는 류마티스 질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경험 많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상담받고 진단을 내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